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길 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특출나게 예쁘지도 모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도 반백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개중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경악스러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에게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두 분은 늘 눈만 마주치면 싸우기 바빴고요. 저와 남동생을 보는 눈빛엔 애정이란 게 없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만 보면 진저리가 처진다는 듯 입술을 깨무셨죠. 나 좀 그렇게 보지 말어. 지혜 미똑 닮아서는 이제 박씨 집안 사람이라면 다 징그러. 꼴도 보기 싫다고. 엄마,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됐으니까 저리 가.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는 늘 엄마를 억압하고 가둬두려고만 했고요. 엄마는 그걸 못 견뎌 해서 점점 말라갔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죠. 결국 엄마는 제가 7살 되던 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그 뒤로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떠나기 훨씬 전부터 따로 만나던 여자가 있었더군요. 앞으로 너희들의 엄마가 되어줄 사람이다. 새엄마라고 불러. 알겠어?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 앞에서 저와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새엄마는 체구가 작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였는데요. 빈말로라도 성품이 고와 보이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와 동생을 어찌나 쥐잡듯이 잡던지요. 처음엔 그래도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홀대하진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일에 바빠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자 그때부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밥을 깨작거린다는 이유로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꼬집는가 하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죠.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도울 것이지. 걔 집에가 어딜 그렇게 쏘다녀? 잘못했어요. 입으로만 사과하면 그게 사과야? 속으론 나 개무시하는 거 모를 줄 알고? 개무는 엄마도 아니다 이거지? 새엄마는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서 저를 때리곤 했어요. 숨소리가 크다는 둥, 눈빛이 얄밉다는 둥, 아버지 앞에서 퉁명스레 있는다는 둥, 갖가지 구실로 저를 때리고 굶기고 제 물건들을 하나씩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동생은 자랄수록 체구가 커지니 겁이나 그런가 더 건드리진 않았는데요. 저한테만큼은 갈수록 악독하게 굴었죠.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한 번은 제가 참다 아버지에게 서럽게 울면서 새엄마가 한 짓을 일러 바쳤는데요. 아버지는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면서 그러셨죠.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말썽만 부리니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새엄마가. 조용! 어디 아버지 앞에서 언성을 높여. 하루 종일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피곤해 죽겠다. 집안일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아버진 성가시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는 안방문을 닫았어요.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도 그때 같이 닫혀버렸죠. 16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그 전날도 새엄마에게 마당을 쓸던 빗자루로 흠씬 두들겨 맞은 상태였죠.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갈 데가 마땅히 없던 저는 시외버스를 타고 무작정 대도시로 향했어요.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아보자, 살아만 보자 결심했더랬죠. 운 좋게 봉제공장 시다 자리를 바로 구했어요. 미싱사들 옆에서 다림질이나 실밥 정리 같은 간단한 보조도 하고 그 밖에도 여러 잡일을 도맡아 했죠.
모아둔 돈이 없어 처음엔 공장 언니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쪽방에 얹혀 살았어요. 방 한 칸에 여자 넷이 구겨자며 생활했죠.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막내였던지라 마음 편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공장에서도 집에서도 늘 언니들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야 했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혼자 맘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언니들은 그런 저를 보며 어린 게 참 독하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순자, 너도 참 대단하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어떻게 또 식당에서 일을 해? 아우, 얘는 아직 젊잖아. 그게 무기지 뭐. 아우, 난 얘 나이 때도 이렇게까지 억척스럽게 못 살았어. 얘가 독종이라니까? 하지만 제게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안했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핍박하거나 눈치 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도 존재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 어찌나 억울하던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제 집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제야 좀 숨 돌릴 여유가 생겼는데요. 귀신같이 딱 그쯤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와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무려 10살 많은 남자였는데요. 처음엔 인상도 거칠고 말수도 적은 편이라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한겨울에 공장 보일러가 고장나서 다들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툭 걸쳐주더군요. 이거라도 입어요. 입술이 파래졌네. 네? 아니요, 전 괜찮은데. 그냥 입어요. 올해 감기 독해요. 누군가 그렇게 절 따뜻하게 챙겨준 건 처음이었어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호의잖아요. 하지만 워낙 애정이 고픈 삶을 살아온 제게 그 사람의 친절은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았어요. 순식간에 제 마음속으로 흠뻑 스며들어 버렸죠. 옷을 빌려준 계기로 함께 차를 마셨고요. 그 주 주말엔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1년쯤 지나 작은 반지 하나 끼고 둘이 단칸방에 살림을 차렸죠. 저는 집을 나왔고 그 사람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던지라 딱히 결혼을 허락받을 가족도 없었거든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 참 외로웠거든. 하루 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이부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숨이 콱 막히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당신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가진 게 없어 호강은 못 시켜주겠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게 해줄게. 첫날 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남편의 고백을 믿었어요.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얼마 안 가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술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식사 때마다 반주를 항상 곁들일 정도로 애주가였는데요. 날이 갈수록 마시는 양이 늘어갔어요. 나중엔 취할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 수준이 됐죠. 술버릇이나 고우면 또 몰라요. 대부분의 주정뱅이들이 그렇듯 취하면 언행도 거칠어지고 괜한 트집을 잡았죠. 한밤중에도 배고프니 밥 차려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차려진 밥상이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는 게 예사였네요. 그래도 제게는 남편뿐이었으니 참고 또 참았는데 기어이 남편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고요. 자고 있는 저를 깨워 밥을 달라고 야단을 부렸죠. 채 눈도 못 뜬 채로 밥상을 차려줬는데요. 보자마자 대번에 씩씩거리더군요. 왜 맨날 반찬이 이 모양이야? 식어 빠진 밥에 순 풀떼기뿐이잖아. 여보, 오늘 공장 일이 좀 늦어서 장을 못 봤어. 내일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줄 테니까. 내일 말고 지금 해달라고 지금. 이 밤에 어딜 가서 고기를 사와. 인연이 서방이 시키면 군말 없이 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혀가 길어?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냅다 숟가락을 내던졌어요.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밥그릇이 뒤집히고 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제발 그만 좀 해. 술만 먹으면 아주 딴 사람이 돼선. 저도 지긋지긋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순간 찰싹 소리와 함께 한쪽 볼이 불붙은 듯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한 거였죠.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목소리를 높여? 네가 아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일순 잊고 있던 새엄마가 생각났어요. 그 여자한테 맞는 게 끔찍해서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 연고 없는 도시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틴 건데 그 결과가 또다시 남편이란 인간한테 맞는 거라니 너무나 허탈하고 비참하더군요. 남편에게 맞은 뺨을 감싸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다음 날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요. 며칠 뒤 또 술을 마시고 제게 손찌검을 했어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집안 세간살이를 죄다 내던지고 발길질을 하고 심지어 임신한 제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아이가 유산되기까지 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때도 남편은 눈물로 애원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뱃속 아기를 잃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내 아기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져야겠다 결심했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결코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이혼 서류를 내밀면 찢어버리고 한 번만 더 갈라서자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둥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했죠. 그래도 다행히 한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요. 고향을 떠난 뒤로 쭉 터를 잡고 살던 그 도시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네요.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 일을 하며 먹고 살았는데요. 체력적으로도 고됐지만 뼛속 깊이 파고드는 한기 같은 외로움이 더욱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맞을까봐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언제 남편이 들이닥칠지 몰라 허겁지겁 밥을 삼키지 않아도 되는 그 일상이 너무나 감사했네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 바뀌었을까요? 전 남편과 헤어진 뒤로 다신 사랑 같은 거 안 하겠다 다짐했는데 이 인생이란 게 어디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언젠가부터 청소 일을 하던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한 남자를 자주 보게 됐어요. 사실 청소일 하다 보면 무시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커피 좀 타오라는 둥 심부름을 시키질 않나, 입에 담기도 더러운 성희롱을 하질 않나.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해줬고요. 때때로 사무실에 들어온 간식이라면서 차나 과자 같은 걸 대접해주기도 했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 신사적인 남자가 제 마음속에 들어올 줄은.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해서 그대로 눈앞에 있는 책상을 붙잡고 주저앉았죠.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그 사람이 뒤늦게 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괜찮아요? 119 부를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앉아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순간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그쯤 살던 집 월세가 올라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잠도 통 못 잤는데 설마 그게 바로 티가 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오늘 점심 저녁을 다 굶었더니. 그러자 그 사람이 제 얼굴을 사뭇 심각하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지럽죠.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 사람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24시간 하는 식당 근처에 있어요.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드시죠.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고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전 남편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저는... 제가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사람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부담스러워하실 것 없어요. 저도 저녁을 대충 때워서 출출하던 참이었고.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거절하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혼자 집에 가시면 걱정돼서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 상태였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바로 옆 24시간 김치찌개 집에 갔죠. 그 밤에 뽀글뽀글 끓는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는데요. 웬걸? 그 사람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지 뭐예요. 성격 차이로 전처와 이혼하고 지금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하더군요. 저도 이혼했다고 말하자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같은 이혼 동지였다니 몰랐네요.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가끔 이렇게 밥도 먹고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후로도 그 사람은 종종 제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권했고요. 저도 그게 싫지 않아 함께 밥을 먹곤 했어요. 비슷한 아픔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희는 서로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게 됐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죠. 그런데 그 사람에겐 생각지도 못한 반전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그저 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웬걸? 어느 날 다른 직원이 그 사람을 대표님이라 부르지 뭐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일기 직원이 아닌 대표였어요. 아니, 이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네, 몰랐어요? 전혀요. 아니, 왜 대표실 같은 데 있지 않고 밖에서 일을 하시는지... 대표실이 너무 답답해서요. 혼자 갇혀 일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은 그냥 거긴 창고로 쓰고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해요. 왜요? 내가 이 회사 대표라니까 갑자기 막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요? 아이 참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죽겠구만.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 해도 제가 여러모로 처지는 게 많은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이혼남이고 딸린 아이들도 있으니 뭐 내심 나로도 괜찮겠다 했거든요. 사실 제가 유산한 뒤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어차피 그 사람한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있으니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그 사람 역시 실제로 제가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괜찮다고 해줬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 회사의 대표였고 집안도 부유했어요. 저 같은 건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대였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만남을 되돌리기엔 이미 그 사람은 제게 너무 큰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걸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요. 갑자기 제 몸을 잡거나 만지는 것도 조심했어요. 제가 움찔하면 괜찮아요. 놀라지 말아요. 하며 기다려줬고 제가 악몽에 시달릴 때면 등을 토닥여주며 곁에 있어줬죠. 그런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2년쯤 사귀고 나니 그 사람이 먼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이도 있고 서로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 않나요? 우리 둘이 한 번 더 가정을 꾸려보면 어떨까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네, 한 번 실패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청혼에 전 정말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봤어요. 누군가와 함께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제가 너무나도 바람하지 않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아이들이 절 격렬하게 반대했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첫째 아들은 절 보자마자 대놓고 말했어요. 아줌마 뭐예요? 난 새엄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가요. 가라고요.
황준호,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도 미워. 왜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같이 살려고 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잊었어? 먼저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나간 건 네 엄마야. 그래서 엄마 지금은 그 아저씨랑 헤어졌잖아. 아빠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어 하잖아. 몰랐던 사실에 몸을 움츠리자 잠자코 있던 그 사람의 딸도 끼어들더군요. 오빠 말이 맞아. 지금이라도 엄마 용서해줘, 아빠. 제발 이런 아줌마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아이들 입장에선 제가 자기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는 마녀처럼 보였나 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저 역시 새엄마란 존재 때문에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전처와의 관계였어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고민하다 그 사람에겐 비밀로 하고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대학 교수라 하대요. 직업 때문인가 어쩜 그리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던지 고작 청소부 일이나 하는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 여자 역시 그런 제 마음을 느낀 걸까요? 절 보자마자 경멸 섞인 눈빛으로 대뜸 그러더군요. 그 사람하고 헤어져줘요. 잘 모르나 본데 저 그 사람하고 다시 합칠 생각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뒷조사 다 해봤어요. 남편한테 맞아서 도망 나온 거 맞죠? 돈도 한 푼 없이 나와서 청소 일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고. 그런 주제 우리 남편한테 접근해서 뭘 바라는 거예요? 설마 돈이 목적은 아니겠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만큼은 순수한데 그마저 조롱당하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노려보며 반박했죠. 당연히 아니죠. 전 그 사람, 민수 씨,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다고요. 거짓말. 내가 당신 같은 여자 한두 번 본 줄 알아? 남자 하나 물어서 아주 팔자 뜯어고치려고 혈안이 돼선. 근데 내 남편은 안 돼. 지금은 잠깐 헤어진 상태지만 우린 서로 너무 사랑했고 아이들도 우리가 다시 합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민수 씨 마음도 그런가요? 아니죠. 민수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당신한테 더는 아무 미련 없다고. 그러자 여자의 얼굴이 야차처럼 구겨졌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짓거려? 우리 남편이 정말 너같이 보잘것없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그거 그냥 동정이야. 그 인간 마음 약한 사람이라 당신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 동정심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 애들도 당신을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을 텐데 결국엔 당신한테 등 돌린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그 여자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커피숍 문이 열리더니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저와 그 여자가 있는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죠. 지은아, 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여긴 어떻게... 비서가 얘기 전해주더라. 네가 이 사람이랑 둘이 만나는 것 같다고. 너 이 사람한테 무슨 짓 했어? 여보, 오해하지 마. 난 그냥 이분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 비서한테 다 전해 들었어. 너 이 사람 뒷조사까지 했어? 네가 뭔데? 잊었나 본데 우린 이혼했어. 난 다시 너랑 재결합할 마음 없다고. 전처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 바라본 채로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가요. 더 이상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치만 얼른 가자니까요.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커피숍을 나섰어요. 전처가 뭔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그 사람도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지은이, 그러니까 전처가 하는 말은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 순자씨 당신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결혼합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도 전처도 남들 시선도 상관없어. 난 그저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낄 수 없던 보호받는다는 느낌,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도 민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마땅찮아 하셨고 아이들도 여전히 저를 미워했지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해 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인사를 해도 못 본 척하고 제가 해놓은 밥은 입에도 안 대면서 배달 음식만 주구장창 시켜 먹었죠. 빨래를 해서 방에 넣어두면 바닥에 던져놓기 일쑤였고요.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인상을 쓰면서 피해버렸네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대놓고 하는 모욕이었어요. 한 번은 아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요. 아들은 친구들과 방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들으라는 듯이 그러더군요. 저 여자 신경 쓰지 마. 그냥 가정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청소부였으니까.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달려가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화를 내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네요. 딸아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빨래하려고 자기 옷을 집기만 해도 더럽다면서 인상을 썼고요. 뭐 어쩌다 저와 몸이 스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싹싹 씻어내곤 했죠. 아, 더러워. 아줌마 균이 나한테 옮으면 어쩔 거야? 수희야, 아줌마 깨끗하게 씻었어. 어디 아프지도 않아서 균 같은 거 없다고.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했거든? 아줌마 꽃뱀이라고 온몸에 세균이 득실득실할 테니까 절대 닿지 말라고 했어.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수건도 같이 쓰지 말라고 했다고. 어린아이의 입에서 뱉어지는 모욕적인 말에 얼마나 마음을 다쳤는지 몰라요. 차라리 같은 성인이라면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라도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그런 나쁜 말은 하면 안 돼 하고 타이르는 것밖에 없었죠. 물론 아이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한편으론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사랑으로 품어주면 아이들도 언젠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급기야 아들은 언젠가부터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요.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말썽만 일으켰죠. 결국 어느 날 학교에서 아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학교에 갔는데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 아줌마 때문이야. 아줌마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원래대로 돌아갔을 텐데. 준호야, 흥분하지 말고 죽어. 차라리 죽어서 사라져버리라고. 아들은 일순 저를 휙 밀쳤어요. 하필이면 계단 근처였던지라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굴러떨어졌고요. 곧이어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강렬한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죠. 아들은 놀란 것도 잠시, 이내 그런 저를 보면서 비죽 웃더군요. 꼴 좋다. 그대로 죽어버려. 준호야, 구급차 좀 불러줘. 싫어. 내가 왜? 저를 보는 그 아이의 눈에는 정말 증오가 가득했어요. 다행히 뒤늦게 교무실로 나온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면서 구급차를 불러줬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허리뼈의 금이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몹시 화를 냈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불러놓고 크게 야단을 쳤죠. 준호, 너 제정신이냐? 어떻게 사람을 계단에서 밀 수가 있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알아? 크게 안 다쳐서 망정이지. 지금이라도 얼른 새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해. 하지만 아들은 절 노려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아이, 죽었어야 했는데 목숨은 바퀴벌레처럼 질겨가지고. 너 진짜 예비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일순 남편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고요.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흥분하며 대들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언제 저 아줌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아빠가 마음대로 데려온 거잖아. 황준호! 싫어. 정말 싫다고. 저 아줌마랑 같이 살기 싫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어깨를 세게 떠밀었어요. 다 아줌마 때문이야. 가버리라고! 그러자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딸아이까지 제게 달려들었어요.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마구 뺨을 때리려 했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이내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우리도 아빠 없어도 돼! 엄마한테 가서 살 거야! 아이들은 그대로 현관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어요. 제가 쫓아가 보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죠. 그냥 둬! 어차피 지 엄마한테 가는 걸 텐데. 그래도 이 밤에 애들만 덜렁 보내면. 됐어. 그보다 내가 방금 한 말 들었지, 여보? 나 흥분해서 그냥 한 말 아니야. 애들은 전처한테 보내고 양육비만 책임질 거야. 더는 내 아이들을 여기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어린애들인데. 둘 다 벌써 고등학생이야. 다 컸다고. 어리긴 뭐가 어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놈들은 전처 성격을 쏙 빼닮았어. 구제불능의 악귀 같은 놈들이라고. 남편은 단호했어요. 결국 아이들은 지 엄마와 같이 살기 시작했고 집에는 아예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하지만 이 천륜이란 게 어디 끊는다고 끊어지는 건가요? 저는 남편이 자식들과 연을 끊고 평생 후회하며 살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자식들 때문에 속 끓이던 저희 부부도 점점 둘뿐인 일상에 익숙해져 갔고요. 여전히 연애 때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하늘이 보시기에 그런 저희가 너무 질투났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부쩍 기침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요. 기침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기겁하며 말했어요. 여보, 좀 이상해.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아. 더는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 가봐, 응? 그냥 감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괜찮을 거야. 요즘 회사가 바빠서 병원 갈 틈이 없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일보다 건강이 더 우선이지. 내일 당장 병원에 가보자. 저는 내켜하지 않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폐암이라 하더군요. 아직 초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바로 입원해서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시죠. 의사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지간히 충격이었는지 회사도 안 나가고 몇 날 며칠을 집에 누워만 있었죠. 역시 충격받은 건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암세포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을 닥달해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고요.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죠. 그쯤에 아들은 자기 사업을 작게 하고 있었고요. 딸아이 역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전부 저희 남편이 해준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어쨌든 재혼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 준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넘칠 만큼 양육비를 보내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도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괘씸하게도 아이들은 남편의 암 발병 소식을 듣고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아들은 요즘 사업 확장 때문에 바빠서 시간 없어요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딸아이 역시 놀라던 것도 잠시 이내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빠 벌 받은 거네. 엄마랑 자식들 버리고 아줌마 선택해서. 뭐라고? 아니 수인, 너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너희 아버지 덕에 지금의 네가 있는 거잖아. 네일샵도 너희 아버지가 해준 거고. 아우, 양심 있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죠. 됐으니까 끊어요. 결국 자식들은 끝내 남편의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겐 아이들이 바쁜 것 같다며 둘러댔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왜 오지 않는지 다 아는 눈치였죠. 애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냥 놔둬.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많이 상처받은 눈치였어요. 그 때문일까요? 치료도 별 진척이 없었죠. 몰랐는데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든 거더군요. 남편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어요. 약 부작용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에 시달리는 것도 일상이었죠. 저는 만사 제쳐두고 그런 남편을 옆에서 열심히 병구안했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치료받은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게 보면 반년 정도일 것 같군요. 다름 아닌 시한부 선고였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얼마 안가 의사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는데요.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여보.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 죽잖아. 내가 좀 빨리 가는 것뿐이야. 우리 남은 시간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내자. 여보, 난 당신 없이 살 자신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떠나. 미안해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청혼하지 말걸. 그래도 나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남편의 고백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남편과 둘이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나 싶더니 갑자기 벌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전처와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다들 왠지 모르게 화가 잔뜩 나 있었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따위 유언장을 쓸 수가 있어? 전처의 입에서 나온 유언장이라는 말에 남편이 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우리 회사 변호사랑 나 둘만 아는 일인데. 회사에 사람 심어뒀구나. 지금 그게 중요해? 재산을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저 꽃뱀이한테 다 몰아줄 수가 있어? 전처가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당신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아내는 이 사람이야. 당신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이랑 살 때 바람을 폈어 뭐랬어? 오히려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했던 사람은 당신이야.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죽을 날 받아두니까 뒤늦게 내 재산이 욕심나? 근데 어쩌지? 내 재산은 당신 몫이 아니야. 내 아내 몫이지.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조금씩 자기 죽음을 대비해 두고 있었더라고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건 역시 그 대비 중 하나였죠. 그러자 전처 뒤에서 씩씩거리고 있던 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게 말이 돼? 왜 아빠 재산을 저 아줌마한테 다 주냐고. 미쳤어? 아빠 재산을 당연히 자식인 우리들이 받아야지. 누가 니들은 내 유산 안 준다냐? 안 주고 싶어도 어차피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 유류분이라는 게 괜히 있는 줄 알아? 그 깎고 받아봤자 저 아줌마가 받는 것보다 훨씬 적잖아. 맞아.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아줌마랑 재혼해서 우릴 버리더니만 이젠 돈 문제로 이렇게 또 버리는 거야? 우리한테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빠가 이러면 안 되지. 딸아이까지 악을 쓰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법상 고인의 유산은 배우자가 자식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급기야 아들은 달려와 남편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어요. 당장 유언장 다시 써. 숨 넘어가기 전에 변호사 불러서 다시 쓰라고. 맞아. 난 이 아줌마한테 우리 집 재산 한 푼도 못 남겨.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참 너무하다 싶더군요.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그렇지 여태 지 아빠 암투병할 때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이렇게 시한부 선고받은 날 와선. 더군다나 남편은 지금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했어요. 얼굴이 노랗게 뜬 상태였고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내린 상태였죠. 그런데도 전처는 물론 아이들까지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저 돈돈거리기만 할 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너희 둘 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오늘 이 사람 시한부 선고받았어.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자 아이들이 뒤늦게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시한부 선고라뇨? 의사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요? 그래. 상태가 더 나빠져서 길어야 반년이라는구나. 마음의 준비하래. 전 그러면 아이들이 적어도 미안해하거나 슬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둘이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럼 빨리 유언장 다시 써야겠네. 아빠,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 빨리. 진짜로 저 아줌마한테 아빠 재산 다 넘겨줄 생각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빠 자식들인데 우리가 저 아줌마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을 닥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호원을 불러 전부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면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좋다. 그렇게 니들이 바란다면 유언장 다시 써주마.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앞에서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저지른 온갖 잘못들 제대로 사과해. 뜻밖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고요. 아이들과 전처 역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혹스러워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처가 먼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요. 그동안 내가 그쪽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온갖 모진 말했던 거 사과할게요. 못하고 서 있어. 너희도 얼른 사과드려. 전처의 재촉에 아이들이 쭈뼛쭈뼛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는 짜증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아줌마. 저도요. 철없을 때 한 짓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분히 형식적인 사과였으므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 특히 준호, 너 때문에 이 사람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어. 알아? 그 호통에 아들이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어요. 옆에 있던 딸과 전처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줌마 미안해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나도 미안해요. 저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식의 억지 사과를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형식적인 사과에라도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내일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다시 쓸 테니 이 시간쯤에 다시 와. 그때 전부 공개할 테니까. 전처와 아이들은 그제야 병실 밖으로 사라졌는데요. 다음 날 변호사가 병원으로 왔고요. 남편과 수근수근 한참이나 얘기를 나누더니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더군요. 잠시 후 아이들과 전처가 긴장한 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럼 새로운 유언장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나 황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아내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떡 벌렸어요. 아들이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하고 항의한 것도 잠시.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죠. 둘째, 황준호와 황수희는 나의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법적인 관계를 끊고 유산 또한 물려주지 않는다. 그 충격적인 말에 전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이들 역시 경악과 두려움이 깃든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몸을 휘청거렸죠. 그런 그들을 지켜보면서 남편이 태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아주 날 등신천치로 알았지? 그러자 남편의 전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무슨 말하는 거야?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라니. 당신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너랑 이혼할 당시부터 난 이미 준호랑 수희가 내 자식 아닌 거 알고 있었어. 친자 검사까지 다 해봤다고. 하지만 이 녀석들에게 이미 내 마음을 줬기에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진실을 은폐했지.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동안 키웠으니까 끝까지 내 자식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생각했어. 그뿐이야. 내 유산까지도 챙겨주려 했다고. 근데 왜? 몰라서 물어? 그동안 이놈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지혜비가 시한부 선고받아 죽어가는데 그저 유산에만 눈이 벌게져선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내가 선심 쓴 유언장인지도 모르고 다시 쓰라면 난리를 쳐댔지.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아이들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잘못했어. 우린 그냥 저 아줌마가 너무 미워서. 맞아. 아줌마가 미워서 그랬던 거지 아빠를 걱정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 우린 정말 아빠 자식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아이들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 이미 흥신소통에 뒷조사 다 해봤다. 너희들도 이미 너희 엄마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잖아. 니들 생부랑 따로 만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왜? 내 유산 받아다가 그놈 손에 쥐어주고 효도하게?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남편의 비아냥거림에 딸애가 가냘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빠,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걱정했어. 그런 년이 병문안 한 번 안 오고 전화 한 통도 안 해? 그건 아줌마가 있으니까. 이 사람 핑계 좀 짝짝대. 난 니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애비 노릇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걸로 너희들이 상처받은 걸 알았기에 더 잘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뭐냐? 그저 니들 엄마랑 생부랑 붙어먹어선 끝까지 내 등골 빼먹을 생각만 했지?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들이 성질을 내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씨, 이럴 거면 대체 어제 왜 사과하라고 한 건데?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었잖아. 그게 사과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어? 남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 안은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만이 계속됐고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남편이 입을 열었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들 썩 꺼져! 이 유언장 다시 고칠 일 없으니까. 여보, 제발 썩 꺼지란 말 안 들려? 이제라도 사귀죄로 콩밥 한번 먹게 해줄까?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전처와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 병실 밖을 나갔어요. 그제야 남편이 절 보며 말했죠. 여보,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해서.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괜히 신경만 쓰게 할 것 같아서.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마지막까지 이런 꼴만 보여주네. 정말 면목이 없다. 괜찮아 여보, 정말 괜찮아. 전처랑 애들 내 재산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나 죽고 나면 소송도 불사할 것들이라고. 아님 당신의 동정심에 기대면서 우는 소리를 하거나. 하지만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알았어? 내 유산이 한 푼이라도 저것들한테 흘러간다면 난 저승에서도 편하게 눈 감지 못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죽긴 왜 죽어? 포기하지 말라고. 제 눈물 섞인 말에 남편은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 뒤에 남편은 유언장에서 예고한 대로 변호사를 통해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요. 아이들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용히 제 품에서 숨을 거뒀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정말로 전처와 아이들은 제게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이 만반의 준비를 해둔 덕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죠. 애초에 아이들이 남편 친자식이 아닌데 남편 유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고요. 전처와 아이들은 유산을 받아가긴커녕 제 몫의 재판비까지 다 물어내야 했죠.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 건지 전처와 아이들이 받은 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남편 돈만 믿고 설렁설렁 회사를 운영하던 아들은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회사를 말아먹었고요.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겠답시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어마어마한 빚만 졌어요. 딸애 역시 술집에 다니는 호스트에게 홀려서 네일샵도 다 날려먹고 패가 망신했죠. 남편의 전처는 그런 애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결국 다른 남자와 도망치듯 재혼했는데요. 하필이면 그 남자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 매일같이 맞고 살다 결국 이혼했다 하대요. 난잡한 사생활이 문제가 돼 결국 교수직에서도 해임됐고요. 반면 저는 나름 잘 살고 있어요.
때때로 남편이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을 소풍처럼 즐기다 가려 합니다. 남편이 물려준 어마어마한 유산은 딱 제 노후할 정도의 돈만 남겨두고 다 기부했어요. 원래 제 몫이 아니라 생각했었기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는 쪽이 나을 것 같더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랐다면, 첫 번째 남편에게 맞으며 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늘 한 점 없이 참 밝게만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들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됐고, 그래서 남편과의 행복한 시간들을 더욱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은 인생도 이렇게 평온하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